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지나친 자책은 금물, 작은 실수 정도는 용서하라. 영화 시즈 더 원에는 남자 주인공이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맨틱 코미디인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살면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일일이 고백한다.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고해성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더니 결국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기절하고 나서야 끝난다. 물론 이는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장면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며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멀쩡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한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설령 신에게 용서받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작은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에게 좀 더 아량을 베풀자. 잘못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거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촌장이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지만 성정이 불같아서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냈다. 이 점이 못마땅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주 그의 흉을 봤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촌장은 또 그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그는 결국 부처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여태껏 저는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자 부처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어떤 사람이 자네가 시킨 일을 꿈을 대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당연히 화가 나죠. 일을 하려면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꿈을 대면 됩니까? 부처가 다시 물었다. 그럼 반대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자네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그다지 기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는 나인데 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지요. 그것 보게 느려도 빨라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평소 자네 모습을 생각해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 말일세. 촌장은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 속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를 내고 말도 거칠게 했습니다.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네. 하지만 자네도 자책할 필요는 없다네. 잘못은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걸세.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하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잘못을 고칠 줄 알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될 걸세. 촌장은 멀로 돌아와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모두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다. 일단 잘못했다면 어느 정도는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일이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차피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다면 지난 일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의 가능성을 빼앗지 말라는 말이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회사가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워런 버핏은 주주들과 장장 6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 중인 한 주주가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버핏씨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대처하십니까? 워런 버핏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철학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우수한 인재를 단번에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만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한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진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워런 버핏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옆집의 화분을 실수로 깨뜨리고 몰래 숨었던 이 일을 아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가? 혹은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이 일을 기꺼이 아까워하고 있는가?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한 인생이란 없는 법. 오히려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큰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의 날들은 가벼운 연기처럼 미풍에 날려 흩어지고 옅은 안개처럼 아침 첫 햇살에 사라져버린다. 중국 현대문학 작가 주자청의 표현대로 과거의 일은 연기나 안개처럼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잊어버려라.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고 사지로 몰 필요는 없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버드 행복노트. 중국 도서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잘못을 하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선인이다. 칼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죄가 된다.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더라도 지나치게 자책에 빠지지 말라. 먼저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잘못을 고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1000명의 독자는 1000명의 햄릿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던가.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이 고액권 지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심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신만의 개성과 특색을 잃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대개 결과도 좋지 않다. 어느 화가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두문부채라고 그림만 그렸다. 그는 마침내 일생일대의 최고 역작을 완성했다. 그는 이 그림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작품을 들고 당당하게 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작품을 전시한 뒤 다음처럼 쓰인 안내물을 걸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펜으로 그림에 직접 표시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기대에 부풀어 작품을 회수하러 간 그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림에 온통 빼곡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크게 상심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신 방식을 바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광장 한복판에 전시하고 안내문을 내걸었다. 단 이번에는 반대로 마음에 드는 부분에 표시해달라고 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작품을 보러 간 그는 또다시 크게 놀랐다. 이번에도 그림 한가득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종전과는 달리 전부 그림에 대해 칭찬하는 말들일 뿐이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 전부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누군가의 눈에는 쓰레기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대한 그들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모두가 자신에게 만족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최소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하는 방식만큼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해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누군가는 당신이 매우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미리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될 것이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반응이 어떤 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어떤 것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당신을 향해 날아오게 된다. 그러느니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사사건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라.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도 없다. 옛날에 두 형제가 나귀 한 마리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린 동생이 힘들게 걷는 것이 안쓰러웠던 형은 동생을 나귀에 태웠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더니 혼자서 나귀를 타느냐며 동생을 나무랐다. 부끄러워진 동생은 나귀를 형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갔을까? 한 사람이 이번에는 형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형이 돼서 동생을 볼 줄 모르고 고생시킨다는 것이었다. 결국 형도 나귀에서 내렸다. 형제가 나귀를 끌고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귀가 있는데 타지 않고 가니 정말 바보 같다고 그들을 놀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형제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이 구절은 인용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 적용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사회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 당연히 만족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는 원칙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현상을 대할 때 어떤 기준과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눌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이런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예술 창작의 경우는 대중의 관점보다 개인의 주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신의 주관이 아닌 대중의 입맛에 맞춰 창작한다면 그 결과물은 삼류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실제로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작품이 정작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고흐다. 지금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화가로 추앙받는 그이지만은 그의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뿐이었다. 그는 평생 가난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곤충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고흐와 동시대를 살면서 내놓으라 했던 화가들 대부분은 잊혀졌지만 고흐의 작품은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완벽해지기를 포기하는 순간 남에게 완벽하기를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누리는 법을 배워보자. 하버드 행복 노트. 괴테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개척한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 헛된 소리에 현혹되거나 타인의 생각에 지배받지 말라. 사람은 모두가 유일무이한 존재다. 기뻐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룩하는 길이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다. 샤할의 행복학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라. 이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또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쉽게 A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좋아하지도 심지어 흥미도 없는 강의를 고르지 말라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나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그마의 덫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린 결론에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만들어내는 자금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묻히도록 두지 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다. 잡스의 이 호소에는 마음을 올리는 힘이 있다. 사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참된 성공을 거두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이 사랑하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힘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잡스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경영, 이념의 차이 때문에 이사의 회와 마찰을 빚었던 잡스는 결국 애플에서 추출당하고 말았다. 자신이 직접 세우고 피땀 흘려 일군 회사에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도 일에 대한 잡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과 도전을 통해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했고 마침내 애플 CEO로 복귀했다. 과거보다 더욱 영민하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잡스의 지휘 아래 애플은 수많은 기적을 일궈냈다. 잡스는 자신이 비범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잡스는 자신의 일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했다. 심지어 췌장암 수술을 한 후에도 곧장 일터로 복귀할 정도였다.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그동안 겪어온 많은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친다 해도 자신감을 잊지 말아라. 일에 대한 사랑은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다. 잡스의 열정은 내면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진심이었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와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면의 열정을 따라 진실한 자신으로 사는 것만큼 인생의 큰 지혜도 없다. 교향곡, 운명, 영웅, 열정 등을 작곡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그는 1770년 12월 16일
인구가 채 3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본에서 태어났다. 베토벤은 훌륭한 작곡자였지만은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26살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청력은 그가 45살 되었을 때 완전히 사라졌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베토벤은 가혹한 운명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젠가 운명의 목을 조르고야 말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피아노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막대기의 다른 쪽 끝을 피아노 뚜껑 아래 댔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의 진동이 곧장 이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방법을 이용해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제9번 교향곡인 합창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해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불세출의 명곡을 작곡하고 또 지휘한 것이다. 연주가 끝난 후 장내는 온통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휩싸였으나 정작 이 위대한 작곡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같이 공연한 여가수가 그의 손을 잡고 관중 쪽으로 몸을 돌려줬을 때야 비로소 모든 이가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믿음으로 운명을 이기고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것이다. 엥겔스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웅장한 작품을 아직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기가 먹는다면 세계의 일부분이 죽는 셈이지만은 음악가에게는 온 세계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수천 명의 관중 앞 무대 위에 서서 필생의 역작을 힘껏 지휘했을 때 베토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뻤을 것이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또한 자신의 일에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 감격하면서 말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일, 꿈꾸는 일이 있지만 현실에 가로막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몇 갑절의 노력을 쏟을 의지만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라. 인생은 작은 불꽃만 있어도 얼마든지 환하고 생기있게 빛날 수 있다. 열정을 따라간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하버드 행복 노트.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감정적인 기복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더 좋은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바로 긍정 심리학이다. 행복한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온다. 희망을 갖기로 결심하는 순간 절망은 저 멀리 사라진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대박산직이었습니다.